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lawshow.lowtv.kr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연대보증과 10억 원, 돈을 빌렸을 뿐인데 명의신탁 의심받아요. 사적으로 연락하는 손님, 음주운전 차량에 탔을 뿐인데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요. 아직 통과되지는 못한 법률, 하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법률인싸 함께합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분들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출생한 아이들이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또 이런 다문화 가정들도 많다 보니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일단 해당 법률안이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네. 해당 법률안은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제 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과 증명 및 이제 변동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 인권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이제 이 법률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과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청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생 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또 명시를 하고 의사, 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 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출생 등록 사무에 관여한 사람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였고요. 또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아동 사망 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또 규정하도록 내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문화 가정, 이런 국제 결혼이 좀 많아져서일까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된 이유도 뭘지 변호사님 좀 궁금해요. 네네. 아무래도 이 아동들에게 출산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존 조건이자 아동 인권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서 아동의 출생 등록된 권리를 아동 권리의 보장의 출발점으로 이제 분명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산하위원회로부터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 도입 권고를 이제 8차례 받아왔습니다. 한편 이제 현행 이제 법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의 대상을 이제 국민에게만 한정을 하고 있어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5,078명에 달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약 2만 명선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현재 국제결혼 등 교류 증가로 인해 체류 외국인이 약 225만 명에 이르고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현재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안된 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 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이 발의된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법률안에 대해서 반응들 어떠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법률을 이제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 이제 각계각층의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를 위해 활동하는 이제 연대 모임인 보편적 출생 신고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이자 한국 역시 1991년에 가입 비준 당사국으로 의무를 지닌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 인권으로서의 출생 등록 의미를 분명히 하며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아동은 아동 권리 협약의 원칙에 따라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을 불문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에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면서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이 적용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고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국적국 제외 공간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국적국 내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야 출생신고가 가능한 나라도 다수 존재한다고 말하며 본국 정부로부터의 박해에 대한 공포에 의해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피신해온 난민 아동, 또 한국의 본국 제외 공간이 없는 국가의 출신 아동 등은 어디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한국의 관할권 내에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법안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의 구조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과 관련한 규정과 제도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별도의 법안으로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방안을 구별 진행하는 만큼 한국 국적 아동의 출생 등록과 비교해 차별 또는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또한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법안의 발의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면서 빠른 입법을 통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차별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신청 절차, 출생 등록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되는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 이상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조차 등록되지 못하고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의무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에 관한 목소리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또 반응들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동 옹호 이제 대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요. 네. 지난 15일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번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고요.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출생 신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요. 출생 통보제의 이제 법제화를 담고 있고요. 현행 부모에게만 맡겨진 출생신고제도의 공백을 보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정부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 실질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요, 이 땅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곧 아동 권리의 보장이 첫걸음을 내디는 것과 같다며 법안 통과를 비롯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동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재단도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국제화 시대에 결맞춰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외국인 아동도 참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관련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인싸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네, 상담자님 지금 연결되었는데 지금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네네, 상담자님. 아니. 네. 예,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상담자님 어떤 내용으로 연락 주셨어요? 한정 승인에 대해서요. 네네, 한정승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한 3, 40년 전에 네. 연대보증을 사가지고 네. 그게 지금까지 막 밀리고 내려왔는데 그래 네네.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거든요. 네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도 갚아버리면 되지만 그럴 형편도 못 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만 되는가 해서 한정 승인을 하라고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상담자님 굉장히 오래전에 3, 40년 전에 일종의 연대보증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그 빚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셔서 이제 연세도 80이 넘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빚을 좀 어떻게 정리해 볼 방법이 있을지 이제 나중에 상속이 빚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김지진 변호사님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진행해 볼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조금 작은데 미안하지만 네, 볼륨을 좀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전화까지 상담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저희가 네. 또 이제 당연히 상당히 해드려야 제가 말씀을 좀 되는군요. 드릴까요? 예. 그 우선은 내용을 네. 제가 처음 앞부분을 좀 듣긴 했는데 이제 채무 연대보증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그 보증 관계가요. 네. 지금 2, 3년도에 1980년 네. 2, 3년도에 그 연대를 그걸 이제 한 8명이가 연대 보증을 쳤는데 예.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대충 정리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 저 혼자 지금
남아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네, 네, 네.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 정리할 방법도 잘 모르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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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법에 대해서는 뭐 무식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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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당시에 그 채무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글쎄, 그때 보니까 하여튼 뭐, 한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10억 이상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저기 우리 상담자님 아버님께서 연대보증인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채무자라고 하는데 이 10억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주채무자 있죠? 주채무자가 있는데, 네, 네. 이 사람이 지금 죽어버렸어요. 아, 한 20년 전에 다 죽어버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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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떻게 어디가, 그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지경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아, 그러면은 돈을 빌린 분은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원래 이제 그 원 주채무자는 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얘기할 계제 뭐 없고, 네, 네, 네. 또 그 당시에 법원에서 좀 오라고 얘기가 통지가 왔었는데, 네. 내가 그때 막 그런 걸 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진짜 막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어서 죽을 지경이 있었는데, 그래 거기를 가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만 되는지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어쨌든 금원을 어느 정도 갚았다 이런 부분은 다 빼고라도 일단 10억이라고 치고요. 예. 이 채권자,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냐고요? 누구한테 빌린 건지. 그건 이제 내가 대충 알기로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냥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리신 거다. 예, 예. 그렇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마 돈을 거기서 빌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채무자가. 주채무자가 빌렸고.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이거에 어떻게 연대보증을 쓰시게 된 거예요? 이 1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주채무자하고 나하고는 사실은 네. 배달은 그 사람이 조카예요. 네네. 조카분이네. 예, 네, 네. 그런 식이 돼가지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좀 살아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도 하겠는데, 뭐 죽이든가 살리든가 어떻게 하겠는데, 네. 또 그런 입장도 전혀 어떻게 못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막막하시죠.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연대보증한 다른 분들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약간 한 1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마 8명 내지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신 게 있어요? 네?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이 보증에 대해서 채무를 돈을 갚던지 아무튼 이렇게 한 게 있냐고요.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도 연락도 전혀 벌써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연대보증인들하고는 뭐 가족 관계거나 이러시진 않으신 거고.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엉켜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예. 이게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그분들하고는 뭐 따로 연락이 되시는 건 아니네요. 네,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아버님께 계속 연락이 오나요? 돈을 갚으라고? 지금은 안 옵니다. 지금은 뭐 몇 년 전부터 안 오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네. 좀 어떻게 좀 갚아라 뭐 하는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돈 구경도 못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그건 난 모르겠다. 네. 그렇게 하고 말고 또 내가 답변서를 하나를 그 당시에 내가 참 몸이 아파서 사실 주채무자 그 인간이 나보다는 100배 1000배 사는 게 나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효력 발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참
그게 한 몇 년 전이세요? 답변서를 내신 게? 그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한 20년, 한 30년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 30년 전에요? 예. 예. 그러면은 그 30년 전에 답변서를 내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이후에는 뭐 따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락이 온 게 없어요? 연락이 이제 그동안에 하여튼, 수시로 많이 왔죠. 한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많이 왔는데, 예. 나는 뭐 그걸 어떻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누구만 맞더라 뭐, 배째라는 식으로밖에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10년 전이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한 10년 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온 것도 지금 뭐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시고요. 하여튼 그거 뭐, 한 7, 8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7, 8년? 네. 그럼 그때도 뭐 얼마를 갚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뭐 얼마를, 이제 뭐야, 회사 무슨 저거로 돼 있으니까 얼마는 이렇게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충 뭐 내가 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억이 나세요? 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금액은 뭐 물론 그 당시에 보니까 뭐 한 10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7, 8년 전에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까지 따로 연락 온 건 없고요. 그럼 그러면 한정 승인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한정 승인, 그러니까 일단은 7, 8년 연락 온 지는 한 7, 8년 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락 온 거는. 예. 글쎄, 마지막으로 온 것도 아마 그 정도 지금 되지 싶어요. 그냥 또 확실히 이게 오래된 거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일단은 제가 내용은 다 파악했고요. 그럼 네. 이거 뭐 한정 승인 말씀하셨는데 그 한정 승인 관련해서는 뭐 따로 어디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하신 일이 있으세요? 이거 상담은 뭐 특별히 받아본 건 없고요. 예. 내가 이제 그 안면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죠. 물어봤더니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한정식인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 내용은 뭐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예, 그게 일단은 아마 뭐 주채무자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옆에서 뭐 그런 좀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아버님 이게 지금 해보셔야 될 게 이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채권자잖아요. 예. 이쪽에 이제 일단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연락 온 지가 오래됐고 일단 이 채권 아까 뭐 얼추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연대보증을 쓴 사람도 인원이 지금 한 7, 8명 정도 되고 꽤 많고요. 예. 그리고 이게 금액을 차용한 지도 거의 2,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가 아버님께서는 지금 1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한참 전의 얘기고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남아 있으며 얼마나 상환이 됐는지 이것부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것보다 도대체 지금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어쨌든 돈을 빌리신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신용보증기금은 뭐 우리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도 어디는 연락처 바로 나오니까 여기 연락하시면 아버님이 연대보증을 쓰셨다고 하면 인적사항을 제시를 하면 이게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 금원 예를 들어 10억 중에 일부가 또 뭐 상환이 됐을 수도 있고 이 중에 연대보증자 누군가가 금원을 상환했을 수도 있고 지금 채권 채무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 7, 8년 전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은 법적 상담을 하시기 전에 여기 신용보증기금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 채무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고 뭐 예를 들어 갚아야 된다면 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단은 선행이 되셔야 될 것 같고 여보세요? 예. 예. 지금
그거를 일단 선행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걸로는 상당한 오래전에 그냥 지금 금액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데 신용보증금이라서 연락이 와서 갚으라 그랬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빚을 남기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의도신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근데 제대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려면 현재 얼마나 채무가 정확하게 남아 있다면 이게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또 막 정리가 돼가지고 현재 지금 갚아야 되실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도 드는 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5년 이상 됐다면 이게 정말 신용보증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이라면 그 이후에 따로 이거 금원 또 돈을 갚으러 연락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버님 일단 신용보증기금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 도대체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도대체 지금 갚아야 될 그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다. 뭐 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 전문가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무턱대고 이걸 한정 승인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담 마치시고 여기 신용보증기금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인적사항을 말씀하시고 지금 뭐 유차 말씀드리지만 갚아야 될 금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선생님 네네 말씀하세요. 네. 이걸 파산을 하게 되면요. 네네. 네. 내가 집이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뭐 압류가 먼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 뭐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주변 분 누구한테 들으신 거죠? 아니 이제 뭐 흘러다니는 말로 이제 뭐 저도 답답하니까 이제 뭐 주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아니 뭐 일단 뭐 그 부분은 뭐 파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예를 들어 10억이 아직 남아 있다고 쳐요. 남아 있을 때 이거를 아버님께서 상환하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이제 회생 파산인데. 예. 근데 회생 파산을 진행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떤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타 동산에 갑자기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약간 법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압류라는 거는 돈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좀 풀어 설명드리면 그냥 자꾸 10억이라고 제가 볼 때 10억이 안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10억이라고 치면 10억이 진짜 남아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거를 아버님께 이거 강제로라도 어떻게든 10억을 추심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면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이걸 안 갚으실 경우에 아버님이 어떤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그거를 압류한 다음에 경매에 넘기면 그게 시장가로 10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경매에 넘겨서 10억을 받은 다음에 그 10억에 대한 채무를 이제 상환받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압류 절차고 이제 경매 절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 그거랑 뭐 회생판 지금 이제 법적 전문가가 아닌 분한테 상담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제안들이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명쾌하게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이제 100% 믿으실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상담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다음에는 법률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꼭 이 전화 끊으시고 상담 마치시고 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 연락을 하셔서 지금 저한테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입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확정을 받으세요. 그 이후에 상담을 하셔야지 지금 그냥 막연히 나 채무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걱정돼 어떡하지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셔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건 답을 지금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꼭 지금 채무가 얼마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저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 전문가든지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훨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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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담이 고맙습니다. 네. 상담이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채무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남은 액수는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좀 우선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굉장히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이제 고령이시고 마치 내가 큰 채무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채권이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은 것 자체가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남아 있는지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 여러 가지 좀 솔루션들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조언 주신 말씀 따라서 일단 빨리 채무 확정부터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법률 조력 받으셔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기 퇴직 후 카페를 하고 있는데 직장 다닐 때에 비해 수입이 들쑥날쑥하니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상가 매매를 알게 됐고 정기적 수입을 위해서 상가를 매수하기로 했는데요. 계약금이 모자라서 평소 따르던 작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상가 입점이 마무리되면 나오는 월세로 원금과 이자도 갚기로 해 차용증도 써뒀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버지가 빌려주신 1억 원에 제 돈을 보태서 상가를 매수했는데요. 얼마 후 경찰에서 명의신탁이 의심이 된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될지 걱정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사실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 매수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죠. 예, 실제로 뭐 좋은 이제 부동산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뭐 이걸 살려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 뭐 가까운 경우엔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좀 매수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좀 이번 사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명의신탁이 아닌지 이런 걸로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명의신탁 조사 연락을 받고 정말 당황하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명의신탁이라는 게 뭔지 왜 도대체 조사를 연락을 받게 된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명의신탁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명의신탁이라 하면 이제 대내적 관계에서 그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자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고요. 아마도 이제 위 사례에서는 그 삼촌분 돈을 이제 빌려주신 삼촌분께서 실소유자가 아니냐고 지금 현재 좀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 같고 일단 그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 부동산 실명법상 이제 명의신탁은 이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사람,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명의 이제 수탁자는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그 벌칙 규정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부간에요. 서로 일방이 그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있는데 이걸 다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실명법은 말씀드렸지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제 무효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해 물건을 이제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이나 또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경우에는 유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도 이제 당연히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특별히 이제 어떤 법령을 위반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조세 포탈이나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법률 효과로는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일방 명의자,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겠죠. 명의신탁자 결국 실제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실제 소유자인 이제 한쪽 배우자는 명의수탁자, 명의만 갖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명시적인 소유권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부부가 뭐 살다 보면 또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명의신탁 무효니까 이거 못 갖고 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또 약간 어떤 법적인 정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회적으로 좀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부부간 명의신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법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명의신탁일 의심받는 사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좀 이 지금 나온 사례처럼 명의신탁 의심을 받고 뭐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 아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좀 어렵고 명백한 좀 증거 자료들을 좀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 빗대어서 좀 설명드리면 나왔지만 대여금이잖아요. 여기서 네. 원칙적으로 돈을 이제 빌려서 이제 부동산 매수에 이제 이 종잣돈으로 활용을 하신 건데 이 경우 정말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이자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제대로 했는지 이게 다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원금 상환에 더해서 적절한 이자를 그러니까 뭐 법정 이자율 보통 뭐 법정 이자율 네.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정도 이자율을 정확하게 이제 이자를 상환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좋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당연히 취득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를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 갑자기 뭐 3천이 내셨다? 네. 이렇게 되면 좀 강력하게 의심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 내가 내고 우리 상담자가 내셨고 매년 이제 나오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상담자가 부담을 했다는 증거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정말 이제 돈을 대여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실제로 매수를 한 거구나 이렇게 좀 입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자님의 경우에는요, 뭐 월세를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이런 차용증 같은 게 명의신탁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일부 자료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나중에 월세를 받아서 그래 원금하고 이자를 갚을게 이렇게 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보다 하나의 이런 처분 문서라고 하죠. 이제 법률가들은 법적인 처분 문서를 하나 남겨두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단한 처분 문서만 만들어 놓는 것 갖고는 완벽하게 본인의 어떤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만 갖고 있고 실제로 돈이 오간 게 없다거나 아니면 이자 오간 게 없다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용증 자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제로 그 차용증의 내용에 뭐 5월 며칠 날 이제 원금을 상환하고 뭐 며칠 날 이자 몇 프로 상환하겠다. 이게 적혀 있다면 여기 적힌 대로 잘 실행이 되었는지 그거에 관한 증거를 같이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세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세금을 누가 냈는지 누가 세금 부담을 해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자료를 더 함께 제출하신다면 차용증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 상담자님이 어떤 조치 취하셔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누적된 좀 자료 이게 상담자분께서 정말 이건 명의신탁 아닌데 너무 억울해. 이거 경찰서 왜 나한테 연락했는지 모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을 아마 충실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런 뭐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 같은 거를 요즘 뭐 현금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뭐 계좌이체 내역도 분명히 가시고 계실 거고 세금 납부 내역서 이런 거 다 갖고 계실 거고 그런 거 좀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는 게 무턱대고 이제 경찰서에서 오라 그런다고 그냥 가서 이거 명의신탁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충실하게 그런 자료들 모으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좀 전에 잘 주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차용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고 또 더 좋다면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이런 대화 내역들 삼촌하고 이거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지금 삼촌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네, 거거든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게 아니고 삼촌 이거 나 돈 빌려서 이거 내가 실제로 사는 건데 얼마만 좀 빌려주세요. 내가 원금 이자 상환 잘할게요. 뭐 이런 대화 내역들이 있다면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좀 충실히 모아서 이제 본인을 변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관련된 자료들 잘 준비하시는 게 일단 급선무이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필요하신 자료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들 좀 잘 모으셔서 수사기관 대응 좀 차분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사연입니다.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 예약 플랫폼에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인데 시간 변경 때문에 고객에게 제 휴대전화로 따로 연락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 번호가 노출되어서인지 커트를 하셨던 남성 고객 한 분이 자꾸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엔 헤어스타일 사진을 보내면서 질문을 하셔서 이런 얼굴형엔 이런 스타일이 좋다 하는 등의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후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 놀러 간 곳 사진을 보내고 회사 일을 얘기하고 그러기에 고객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낼 때 답장을 보낼 땐 언제고 이제 와 그러냐며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한편은 가게 끝나고 가게 문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사실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고객과 대면을 하고 또 고객과 연락을 하게 되는 직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렇게 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반대의 상황이었다면은 내가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인 연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거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내용을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는지 보통 이제 이런 업무상 개인정보를 이제 취득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는 건 뭐 물론이겠죠, 맞겠죠. 근데 이걸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걸 누설 훼손하는 행위 등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업무 외적으로 이 개인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한다거나 이건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참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우리 법 규정은 이런 개인 정보를 취득해서 누설 훼손하는 행위만 처벌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누구한테 이제 연락을 취한다든지 이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좀 실무상 조금 쟁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그 2018년도 일인데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이제 시험 감독관이 그 시험 보던 수험생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서 이제 그 수험생 이제 학생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이제 마음에 든다면서 이제 사적 연락을 취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 훼손하는 행위 등만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법문을 굉장히 축소해서 좁게 적용을 해갖고 네.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입법 목적, 법률의 해석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넓게 해석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재판부가 활용하는 게 입법 목적이거든요. 입법 목적상은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학생한테 연락을 취했다? 이거는 입법 목적을 좀 저해야 한다 해서 2심에서는 뭐 다행히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개인정보법상 처벌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는 약간의 좀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요. 상담자님께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개인적인 연락을 고객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경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되겠지만 물론 뭐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 대신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요즘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괜히 사회적으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라고 하면 이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뭐 문자 등을 계속 보내서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이걸 이제 스토킹 행위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이제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안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사례에 빗대어 보면
이 남성분이 예를 들어 명시적으로 우리 의뢰인 상담자분께서 싫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연락을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고 심지어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앞에서 뭐 기다리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따라온다든지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좀 스토킹 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시고 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스토킹 처벌법 마련된 이후에 이렇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찾아간다거나 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접근 금지 요청하거나 이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또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네, 저희가 제안 드릴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새벽 1시 퇴근 후 교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앞서 퇴근하고 친구와 술 한잔 하러 간다던 점장님이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가는 방향이라면서 저를 태워주신다고 해서 탈을 얻어탔습니다. 술 드신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저희 집이 가까워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호대기 중에 뒤에 오던 차가 졸음운전으로 점장님 차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점장님은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발각됐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태워준다고 해서 탄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나요? 음주운전 정말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뭐 무조건 음주운전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사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직접 음주운전 하신 건 아니에요, 상담자님이. 네. 그런데 지금 음주한 사실,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동승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어떤 별도의 항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일반 우리 형법상에 이제 음주운전 자체는 당연히 범죄죠. 근데 음주운전 방조죄는 따로 뭐 법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형법 제 32조에 이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래서 이걸 방조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정범의 실행을 그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정범이라고 하면 이제 음주운전 하신 분이겠죠.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 이제 집에 태워주겠다 하고 제안을 받고 이제 탄 경우라서 아마 좀 글쎄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딱 이게 방조범이 해당한다 아니다 하고 지금 딱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면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도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 참 말이 어려운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네.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공모하거나 또 부추긴 경우가 이게 해당하고요. 또 술을 마신 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 또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하급 직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 상사가 그냥 운전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경우겠죠. 또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할 거라고 인지하고 있었거나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을 하게 했거나 도와준 경우라면 일단 수사선상에는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여러 상황이 좀 더 드러나야겠지만 상담자님의 경우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는 있겠네요. 그렇죠. 요 상황,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어쨌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시면 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적극 물론 이제 어떤 형벌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변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이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직장의 상사분이 이제 집에 태워다 주겠다 어떻게 보면 호의를 제공한 뭐 먼저 이제 어떤 편의를 제공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편의점 점주분께서 명확한 어떤 진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다못해 아니면 진술서라도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목격자의 진술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운전 사례에서는 블랙박스가 많이 이용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블랙박스에 왜 대화 내용도 많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상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담자분은 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신 분하고는 이제 아무런 음주운전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함께 살펴보신다면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담자님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내가 음주운전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 주기까지가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진술서 같은 것을 그렇죠. 네. 활용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주운전 방조 역시도 요즘 굉장히 엄히 다스려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방어 필요하실 것 같고 음주운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해서도 방조해서도 안 되겠죠. 맞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lo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